과거에는 이제 20대 초반에 많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서울대 박노수 교수 같은 분들은 오늘 이 나이에 딱 이제 돌이켜보면 아주 큰 가르침을 내가 참 받은 거는 다른 게 아니야. 그림이 열정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른 분들의 그림을 이제 흉내내서 그래서 이제 갖다 보이니까 왜 자네가 자네 그림을 그려야지 왜 남의 걸 흉내내고 오느냐. 밥은 얻어먹을 수 있지만은 왜 정신적 노예가 돼서 남의 걸 흉내내고 하느냐. 되든 안 되든 자네 걸 해야 되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늘날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가르침이지. 어릴 때부터 내가 혼자 있는 게 습성이 많이 붙어 있다고. 내 태어난 곳에. 가급적이면 나를 유배시켜서 성경을 읽고 산책을 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 하루 종일 내 일과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아름다워. 일단 나이 70대에 그 엄청난 규모의 대작을 도전한다는 그 도전 정신이 돋보입니다. 금강산을 소재로 한 그런 대담한 구도와 그냥 거의 뭐 물감을 집어 던지듯이 과감하게 쓰는 그런 붓질, 또 그러면서도 부분에 아주 세필로 섬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묘사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면 구성과 화면 경영하는 그 방식이 대담하면서도 소밀 이런 걸 잘 조화를 맞추는 작가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로서 백두, 한라, 등방을 칩니다. 3대를 굉장히 크게 우리가 민족적으로 치는데 이게 이제 한라입니다. 한라산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바다가 없는데 바다는 저쪽으로 좀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금강이 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중국을 들어간 이유는 백두산 전지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 그게, 그때 갔더니 한 30년 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금수강산이라고 산이 중심이 된 나라거든. 거기에서 가장 명산 세 개를 뽑아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더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땡기가 그린 거야 그게. 좀 앞당겨 그린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걸 더 좀 웅장하고 더 함축적인 그런 언어를 이제 또 연구를 해야지 이제. 내가 중학을 졸업하고는 그 당시에 학교를 거부했어. 그 거부한 거는 이 팔이 없기 때문에 나가면 몰려야 되니까. 그래 그림을 방에서 혼자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리고 있는 게 전혀 미술이라 하는 걸 모르고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이라. 이 소산의 경우는 독학으로 자기 예술세계를 읽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왔지만 그 가시밭길을 통과한 다음에는 나만의 세계를 이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독창성이 있다는 뜻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적인 면을 굉장히 내가 갈구한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디 고수가 있다 하면 그거 다 찾아가서 뭐 듣고 또 그 학자들 그 아주 알려진 그런 학자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럼 뭐라도 퀘스천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러 가는 거야. 오지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 오지는 예술가에게는 하나의 교과서였고 자기 예술 세계를 튼튼하게 하는 자양분이었고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개안, 눈을 뜨게 해줬고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모아져 가지고 오늘날 소산 예술에 집성되는 데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대만의 고궁박물관에서 1년을 연구할 때 그럴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한데 송세하대가를 보는 순간 사이즈부터가 대작이라. 나는 여기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거 가보니까 그 옛날 그림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거는 그림도 아니고 그 내란게 막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보였어. 그래서 나로서는 가장 큰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걸 받아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완전히 그냥 시골뚜기가 눈이 개안이 돼서 세상을 들여다보는 그런 경험이 됐어. 이게 시골 전형적인 풍경이거든. 내가 어릴 때, 뭐, 유명한 뭐 그런 명성지가 아니고, 초겨울 들어서기 직전에 아슬한 가을 들녘을 좋아했어. 그런 아주 삭막한 아슬함을 그걸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자연히 까슬까슬한 그런 맛을, 물기가 없는 그런 맛을 많이 쓰지. 결정적으로 88년도 호암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실 때 보면 아주 방대한 스케일에 그다음에 화려한 색채, 그다음에 수채화 같은 느낌과 그다음에 수목 단추. 그게 이제 계기가 있어. 제주도에 가가지고 우리 한 달 이상 있을 거라. 말하면 제주 풍경이 굉장히 이제 해경아 해경 이렇게. 이 설악 풍경은 뭐라 이거 십자로 말하면 이 횡이고 종이고 하니까. 그게 그 종은 뭔가 뭐 벽면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이제 생각해보면 대만서 그리던 생각을 했어. 제주가 대만하고 비슷한 데가 많다고. 그 그린이 많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얼숙도 말고 일출봉 그게 많이 그렸어. 그게 대작이거든요. 그래 그게 굉장히 큰 대작인데 그 팔당 매화시에서는 사이즈가 안 나와.
그래서 이 광목이라 하는 굉장히 그 길기니까 그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되고 그래야 그걸 막 어마어마하게 큰 화판에 미아가 녹색 그 소위 말하자면 그 뭐라 하노 그 갈대 막 일리 바람이 불고 하는 거는 그거 막 축축축축축 붙어서 해놓고 내가 또 필력은 좋으니까 그 먹으러 갈대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화단의 충격이었어요. 그 88년도의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되게 소재가 다양해졌다. 근데 풍경을 실경을 그렸으나 전국 사냐를 다양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획적 구도, 그러니까 가로로 긴 그림들이 그렇죠.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 있어서 원근법적인 것도 있으나 뭐 평원법과 심원법들이 이렇게 약간씩 교차되면서 자기만의 화풍이 또 다른 식으로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지. 거기는 우리 집사람이 영향이 많다고. 집사람이 서양화를 했잖아. 그러니까 칼라 감각이 또 있고 하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면 되지. 자, 이제 높은 것 봤고 깊은 것 봤고, 그런 우리의 삶의 그 시작도 봤고, 그러면 가장 화려하고 현대의 가장 첨단 도시가 어디냐? 일본에게는 뉴욕이라 돼. 뉴욕이라는 데는 참말로 그 대단한 도시야. 열려 있다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창조, 그런 걸 내가 강하게 받았어. 그런 인상을. 그게 오늘날 큰 하나의 내가 나를 바꾸는데, 때문에 찌그러진 내 의식이나 그런 걸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이제 뭐 본격 수목에 들어간 거야. 이제 완전히 이제 과거에 그리던 산수나 그런 작법, 구성을 바꾸는 거야. 여기 와서는 내가 뭘 생각했냐면 천지인 사상을 그 형태로 이제 네모, 세모, 둥근 거 그 컨셉에 뭘 맞추려고 자꾸 노래가 그러기에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 고도라 하는 거. 여기 참 매력적인 그 불교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경주 남산을 비롯한 신라인이라고 본인이 자호했듯이 신라 정신을 또 새롭게 해석해서 경주의 다양한 문화재를 나름대로 또 형성한 것. 또 그건 그거대로 또 일가가 있죠. 본인이 1년 동안 묵으면서 그린 불국사 전경도 같은 거, 그런 거는 소설 아니면 그릴 수가 없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금강이라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불교의 핵심 철학이 금강경이거든. 그러면 불교의 핵심 철학이 금강경이면 물질로 말하면 연꽃이란 말이야. 그러면 금강산을 내가 또 우회받아 물 속에서 물고기가 돼서 불생하게 그 원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원인데 그 연꽃이 막 필락하는 그런 조형을 해가 12,000봉을 그 속에 연다 생각한 거야. 성림하는 산이 있어. 중국에 그게 남방 쪽에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그 산이 기암절벽이
꽉 차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럴 때 부관법, 현율 가는 부관법을 생각했어. 법을 금강산을 끌어야 버렸어. 금강산을 한 열 몇 번 갔거든. 그 이미지를 글로 끌어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서가 내인데 준 거는 엄청난 게 많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의식 변화가 온 거야. 서에서. 그래, 왜 이렇게 오느냐. 뭐가 안 풀릴 때는 글씨를 내가 좋아하는 책을 막 그냥 힘들게 쓴다고. 쓰고 나면 확 기알이 돼. 중국에서는 뭘 어떻게 규명하느냐면 인간 정신의 태동이라 그랬어. 정신이라 그랬어, 먹을. 그리고 주사색은 그 한 수 더 떠가지고 먹은 문학이다 그랬습니다. 서야말로 참 인류의 보물 중 보물인 거는 삼라만상 어떤 것도 다 조형을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이다, 뭐 회화다, 서를 알아야 돼요. 소산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글씨를 그림 그리듯이 지금 해내잖아요. 꽉 채우고 텅 비우고 이 숫자를 이렇게 대각으로 지르면서 공간을 확 깨버리는 이런 거. 그래서 삼라만상을 그리면서 그 스트로크의 필렉 안에 다 담아내는 것이 이 소산의 예술이다. 그래서 서화는 물론이지만은 현대미술까지도 다 담아낸 것이 사실 박대성의 예술 세계다. 아까 부드러운 붓이라고 그랬죠. 털이라고 그랬죠. 그걸 이어서 이제 붓을 잡고 제가 이어서 시연할 때는 칼 끝을 생각해서 이 종이가 가장 강한 돌판에다 새기는 거예요. 칼로 새기는 기분으로 그립니다. Very stable and strong, but I know like And you all yeah. have all this kind of fluctuations. 그 글씨에서는 그 이미지, 원리, 그게 나에게는 지금 굉장히 지금 뭘 폭발하고 하는 지경에 와 있어. 그럼 앞으로 내가 사물을 보는 거는 거기에 준해서 막 그 이미지를 통해서 원초적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회화의 언어가 달라지고 있어. 어떤 쪽으로 발전할지 나도 모르겠어. 전통이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에서 아까 우리가 지금 봤던 그림들을 많이 보고 임모도 하고 글씨도 쓰고 그런 연후에 이 세계 만방에 나가서 내가 볼 수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차곡차곡 그냥 서둘지 말고 하나씩 좀 펼쳐나가면 되는 거지 갑자기 이거 뭐 하면 안 됩니다. 실경산수의 전통이라는 것은 자연과 화가의 시선이 서로 교차되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박대성 화백의 시선은 어찌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시선을 넘어서서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어떤 감수성이 개입된 상태에서 미래까지 보여지는 그런 작품 세계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작품에서 항상 자연물, 실경의 소재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였던 것 같고요. 그러한 모티브들이
훨씬 더 그 전통에 기반하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자. 한번 구경해보자. 그게 서화가 둘이 아니야. 서는 기둥이요. 화는 벽이라. 벽체라. 응? 뼈대고 이거는 살이고. 박성 이리 와보라. 뭐 이래도 오지만은 여기에 눈이 주로 앉아. 여기는 눈이 안 앉아. 와 그러면 우산을 쓰기 때문에. 박대성 선생이 이제 그 제자를 지도할 때도 바로 그런 말을 해요. 제자가 어떻게 뭐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뭐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원으로만 그리지 말고 직선으로 이렇게 그 사이도 좀 넣어라. 그러면 이렇게 좀 더 균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나 평소에 이제 우리 미학이 이제 그런 건데 마치 소나무가 쭉 올라가다 굽어지고 쭉 올라가다 굽어지고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교차하는 것, 또 고졸하다, 뭐 매끈하면서도 또 거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정반이 어떤 교차하는 어떤 이런 게 우리 그 미학의 난 특징이라고 보고 또 거창하게 연장하면은 그게 노자철학이기도 하다 하는 건데 내 나름대로 박대성의 어떤 미학을 좀 간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때 5살 때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머리맡에 이렇게 병풍이 쳐져 있고 그 지필목이 있다고. 그 내가 일어나서 붓을 잡고 그 옛날 그 한지에다가 그 병풍을 흉내를 냈어. 그랬어. 이 솔거의 이야기를 했더니 게 지금도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데 그 솔거는 가난해서 숯을 가지고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서 그 유명한 화가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그게 기억쟁쟁하다. 정빈예술예술전인데 그거에서 그거를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이 순종 내가 이제 주로 여행을 많이 하는데 뭐 외국도 들어가고 국내 여행은 고을마다 이래 하면 그럼 한 낮에 그림을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면 저녁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인근 골동상을 찾게 돼. 그게 버릇이라. 그러면 지방마다 그 패턴이 달라요. 강원도 다르고 충청도 다르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거 가서 뭐 민속품도 하나씩 사고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내 형편에 맞는 거. 거기에서 우리의 그 소위 말 우리의 미라 할까? 우리의 미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고미 시리즈를 많이 그리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은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하게 되면 어디를 들러도 잠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듯이 꼭 뭘 하나씩 그렇게 사서 오세요. 그러면 뭐 그러다 보면 뭐 들풀 야생화도 그런 것도 뭐 자기 가방 속에 들어있지만 또 어느 기와 한 편 또 골동품 가게에서 형편에 맞는 작은 거랄지 언제나 부엉이처럼 이렇게 뭘 가득가득 넣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어떤 작품 하나에서 오는 것이 굉장히 큰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는 걸 곁에서 좀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은 꼭 그 고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떤 사물이나 모든 것에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느 때 보니까 정말 부엉이를 또 이렇게 키우면서
그 호기심이 또 작품에 녹아나는 것을 곁에서 많이 또 이렇게 보게 됐어요. 난 이제 그 캐토릭인데 내가 절 풍경을 많이 그리고 다니냐면 특히 우리가 동양화의 산수화를 그린다 하면 절 풍경 빼놓으면 그릴 게 없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중국의 동양화, 산수화 주로 사찰 중심으로 많이 회자되었다, 그려왔다고. 나는 어때 동양 어떤 천지인 강, 그 원리를 가지고 이 풍경을 보기 시작했어. 근데 보통 저희 벽에 이런 그림들도 그렇게 그려져 있나요? 그래 있냐 매낭죽으로 그래 있냐. 이건 죽국 그렇잖아. 국화 또 어디 묘가 있겠지. 나는 독학을 했고 정규 제도 교육을 받지는 못했으니까 그 대생과 그 의식 사상이라 할까 그 의식 그게 집사람으로부터 참 자연스럽게 내가 얻어받게 됐지.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으시는 장면이에요. 마음이야. 마음이 끓이김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맑게 끓이김 없이 부끄럼 없이 사는 게 가장 첫째야. 아무 끓이김이 없어야 이 붓이 제자리를 간다 이 말이야. 그게 가장 마지막 완성이라. 커다란 전시실에 그 작품 딱 하나만 놓고 그다음에 벤치를 놓고 사람들이 아마 명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영혼이 맑아지지 않을까. 경주 상릉비를 하나를 작품 꽂겠지만 그 외에도 천지인, 현율, 그다음에 화우,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어떤 향기가 느껴지는 작품이고요. 어떤 금강산의 12,000봉이라든지 그런 기운을 해외에서
박태성 화백님의 작품을 보면서 느끼고 그래서 그걸 길을 받고 싶고 그래서 한국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는 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